72세의 봄, 당신은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50년의 결혼 생활 끝에 평온한 안식 대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는다면? 남편이 남은 생을 당신 없이 살고 싶다며 당신의 50년 헌신을 부정하는 말을 던진다면? 하지만 만약 그이가 당신에게 던진 가장 잔인한 말이 사실은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 선택한 가장 뼈아픈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칠순이 넘은 남편이 자신을 잊어버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병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까 두려워 당신의 손을 놓기로 결심했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진실을 알고도 그 존엄을 껴안고 끝까지 부부로 남겠다고 선언하시겠습니까? 기억이 사라져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50년 세월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너무 늦기 전에 사랑의 본질과 마지막, 존엄을 찾아 나선 한 70대 부부의 질문이자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칼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던 날은 이상하리만큼 햇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40년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부부에게 더는 비밀도 놀랄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그이와 함께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조용히 늙어가는 것만이 내게 남은 삶의 전부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이가 던진 한마디에 내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 담담한 목소리가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70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이 관계가 고작 저 문장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니.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모멸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이가 나에게 왜 이런 잔인한 말을 던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붙든 채 매일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 남겨둔 시간들, 내가 그의 식탁에 올려놓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의미를 그이는 정말이지 깡그리 잊어버린 것일까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내 마음도 모르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퇴근하며 사다 준 두부를 썰어 된장찌개에 넣고 그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이가 거실에서 후우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저런 한숨을 쉴 때는 늘 내게 무언가 서운하거나 혹은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식탁에 앉아 김치를 찢어 올리자 그이는 젓가락을 들지 않고 한참을 밥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왜 그래요? 속이 안 좋아요? 요즘 통 입맛이 없는 것 같던데. 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얼굴빛이 흑색인데 내가 된장찌개라도 다시 끓여줄까? 입맛에 안 맞아요? 그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굳게 담은 입술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보지 않는구려. 박정희 씨. 나 이제 당신 없이 살고 싶소. 당신이 나를 안 보고 사는 것처럼 나도 당신 짐이 되지 않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 손이 떨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이 나이에 나한테 해방이 되고 싶다고?
내가 당신 짐이었어요. 그동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그림자처럼 살며 이 집을 지켰는데 그이가 내게 남겨주는 마지막 단어가 고작 짐이라니. 내 삶의 모든 헌신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는지 그이는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이후로 그이와 나는 한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새벽녘 그이는 늘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나는 몰래 그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버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이가 정말 나를 떠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나와의 기억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여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수연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아침 일찍 산에 가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묻는 며느리에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응. 나이가 드니 이제라도 내 시간을 찾고 싶어서 말이야. 정희 씨에게 짐 안 되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나는 그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짐은 무슨 짐? 갑자기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요. 그이는 내 시선을 피하며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박정희 씨도 좀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이는 나 자신을 운운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은 평생 동안 그이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낯선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이는 늘 쓰던 낡은 일기장과 서류들을 정리하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이의 행동을 미행하듯 지켜보면서도 차마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이가 서재 문을 닫으며 낡은 서랍장에 새로운 작은 은색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지갑에 넣어 다니던 오래된 부부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 사진마저 조심스레 서랍 속으로 집어넣고는 열쇠를 잠갔습니다. 그 서랍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는 이제 와서 그토록 소중했던 기억의 조각까지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그가 숨긴 서랍 속의 진실이 갈등의 근원이 될 것임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이가 서랍에 자물쇠를 채운 후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벽을 쌓았고 그 벽 너머로 오가는 대화는 날카로운 파편처럼 변했습니다. 나는 그이가 이 나이에 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 이토록 잔인하게 구는지 알 수 없어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보내준 배즙을 중탕하며 그의 방 앞을 지나갈 때 나는 문틈으로 그이가 작은 돋보기를 들고 서류 뭉치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끓여준 밥은 입에 대지 않으면서 그 알 수 없는 종이들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영이가 퇴근 후 황급히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이가 아들에게 미리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준영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나를 향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혼 얘기 꺼낸 거 진짜예요? 이 나이에 무슨 황혼 이혼이에요? 말이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서운해졌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 내가 이혼하자고 했니? 내 아버지 입으로 해방을 운운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이해하려 드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면서 생각이 바뀌실 수 있잖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라도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으신 걸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까봐? 이건 나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결정에 대한 얄팍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진 않아. 50년 동안 쌓아온 정이 고작 자기만의 삶 때문이라니. 너는 엄마가 평생 헌신한 걸 고작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 준영이는 끝내 나를 설득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다 돌아갔습니다. 아들마저 아버지를 이해하려 드는 순간 나는 이 넓은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노년의 고립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평생을 함께 온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마저 오해받는 외로움.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자 옷을 개면서도 흘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그이의 방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서성였습니다. 그이가 이혼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서랍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이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까지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이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서류들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그 은색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띄지 않게 책장 옆에 세워져 있던 낡은 코트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노란 빛을 띠는 얇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A신경과 진료 기록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A신경과라니. 그이가 며칠 전부터 혼자 병원에 다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신경과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손톱으로 봉투 입구를 뜯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열면 그이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한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함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봉투를 열어본다면 그이가 나에게 줬던 상처와 모멸감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이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이 봉투 속의 진실이 한순간에 앗아갈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결국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봉투를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먼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의 얄팍한 동정 따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며 방을 나왔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마당의 벤치에 앉아 있자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와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이가 나를 배신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내가 이 50년 결혼 생활을 지켜왔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진실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나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A신경과 진료 기록 봉투는 내 손에서 일주일 내내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이가 나에게 안겨준 모멸감과 배신감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나는 그이가 내게 사과하고 진실을 고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봉투를 열어 모든 것을 용서해버릴까 두려워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에게 짐이 아니었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를 잔인한 남편으로 규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준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70대 노부부가 함께 앉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논하는 과정은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마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남과 여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 변호사는 우리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온 내 인생의 말로가 겨우 이 나이에 법정 다툼이라니. 내 삶이 송두리째 실패작으로 전락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이는 변호사의 질문에 담담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눌 재산은 이미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씨에게 최대한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이가 던진 위로금이라는 단어는 내 자존심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돈으로 50년의 결혼 생활을 보상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김민호 씨, 당신이 나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나는 테이블을 치며 울분에 차 소리쳤지만 그이는 단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이가 나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이 집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률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 나는 며느리 수연이에게조차 말 못할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수연이는 나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나는 그들의 젊은 시선 속에 비친 가엾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나는 홀로 방에 앉아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나를 지키기 위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집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는 대신 내가 먼저 떠나자. 이 비참한 꼴을 자식들 앞에서 더는 보여주지 말자. 나는 며칠 뒤 오랜 친구가 사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기로 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나의 옷들을 꺼내는데 50년 전 그이와 함께했던 신혼여행의 추억이 담긴 낡은 스웨터가 손에 잡혔습니다. 나는 스웨터를 가슴에 끌어안고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여전히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이가 매일 밤 무언가를 정리하던 서재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랍장의 은색 자물쇠는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부수고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편해질까? 아니면 그이의 거짓말을 영원히 알지 못한 채 나를 지키는 것이 나을까? 나는 결국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서랍장 옆에 놓인 작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버린 과거의 서류들 속에서 어쩌면 나의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광고지 조각인 줄 알았지만 조각들을 모아 펼쳐보니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이가 늘 지갑에 넣어 다니던 오래된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경주 수학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우리 부부의 모습. 그런데 그 사진이 5조각으로 처참하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내 눈은 찢어진 사진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그이가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 왜 나에게 잔인한 말을 쏟아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를 떠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기억까지도 부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이가 찢어버린 것은 사진이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50년 세월 전체였습니다.
그래, 끝내자. 당신은 나를 잊기로 작정했구나. 가슴속에 고여있던 슬픔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다시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힘껏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필요도 그이의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내 남은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 그이의 짐이 되지 않는 것.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짐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마침 며느리 수연이 퇴근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짐을 들어달라 부탁할까 하다가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에 동정을 구하지 말자. 나는 홀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때 맞춰 입었던 비싼 한복을 싸매고 있는 낡은 보자기를 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홀로 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짐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해방감 대신 뼛속까지 시린 고독을 느꼈습니다. 나는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갈 곳 없는 나그네였고 나의 삶은 그이가 찢어버린 낡은 사진 조각들처럼 산산이 흩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동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친정에 전화를 걸까 망설이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짐이 많으세요?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 놀란 듯 급히 뛰어왔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집 앞에 세워둔 내 차가 없는 것을 보고 나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수연아, 너는 왜 여기 있니? 괜찮아. 엄마는 그냥 오래된 친구네 좀 다녀올 생각이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애써 밝은 척 그녀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내 곁에 털썩 앉더니 내 무거운 짐 가방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마세요. 아버님이랑 그렇게 되신 거 알아요. 그래도 도장 찍기 전에 이렇게 홀로 떠나시는 건 아니죠?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너무하셨지만 지금 아버님도 좀 이상해요. 수연이의 말은 내 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상하다니. 저번 주에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2번 하셨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두부 사는 걸 깜빡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사왔다고 말씀드렸는데 30분 뒤에 또 전화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겠다며 마트에 가셨는데 콩나물 살 돈이 없다며 카드를 두고 오셨다고 했어요. 카드. 아버님 지갑에는 늘 비상금까지 두둑이 들어있는데 수연이의 이야기는 내가 그동안 그의 이혼, 요구에 대한 분노와 오해에 사로잡혀 애써 외면했던 조각들을 한데 모아주었습니다. 며칠 전 그이가 서재에서 했던 이상한 행동들, 밥맛이 없다는 핑계, 그리고 짐이 되기 싫다는 낯선 말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변심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아, 내 말이 맞다면 그이가 변심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내 앞치마 주머니가 볼록한 것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내가 며칠 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 신경과 진료 기록 봉투야. 나는 도저히 열어볼 용기가 안 나서 숨겨뒀단다. 당신의 이 잔인한 행동이 이 병 때문이라면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
수연이는 봉투의 글씨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내가 수십 년간 겪었던 고독을 한순간에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병 때문에 그러신 게 맞을 거예요. 이혼을 요구하는 게 어머니에게 짐을 넘겨주기 싫은 아버님의 마지막 존엄일 수도 있어요. 열어보세요. 이제 진실을 아셔야 할 때예요. 나는 수연이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젊은 며느리의 눈 속에는 나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대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과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려는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마침내 손톱으로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의사의 소견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민호 환자, 73세 증상 초기 단계 23년 내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 우려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 나는 종이 위에 적힌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숨쉬는 법을 잊은 듯 가슴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이가 찢어버린 부부 사진, 밤마다 정리하던 서류들, 그리고 짐이 되기 싫다는 잔인한 거짓말까지. 그 모든 행동은 나를 향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70대 남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이에게 품었던 분노와 모멸감은 한순간에 죄책감과 참을 수 없는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이가 나를 미워해서 떠나려 한 것이 아니었다니. 그이가 나를,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기에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니. 나는 진료 기록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벤치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연이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수연이의 품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숨겨진 사랑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나의 모든 오해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의 품에서 한바탕 울음을 쏟아낸 뒤 내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가슴에 봉투를 끌어안은 채 그이가 내게 짐이 되지 않으려 홀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강하고 무뚝뚝했지만 실은 세상 누구보다 연약하고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사실은 그이 자신에게 하는 절규였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그를 끌어안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들 준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영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진료 기록 봉투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결국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통곡 소리는 내 슬픔보다 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믿지 않고 아버지를 변호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의 고통을 몰랐다는 자책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이가 다녔던 병원 A 신경과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주치의는 우리를 조용히 진료실로 안내했고 그이가 들었던 그대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김민호 환자분은 상태가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었지만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유형입니다. 2-3년 내에 아내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혹시라도 아내분이 나중에 간병인처럼 자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존엄한 남편으로 아내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치의의 말은 그이가 이혼을 요구했던 모든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주었던 고통은 자신에게 닥칠 고통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에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고통 대신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슬픔을 삼켰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자. 우리가 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 아버지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자. 내 아버지는 자신의 치부를 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이혼을 선택한 거다. 우리가 이제 와서 당신 병을 알고 함께하겠다고 나서는 건 어쩌면 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될 수도 있어. 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내 결심을 따랐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만의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비밀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이가 원하는 대로 이혼 절차를 계속 밟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겉으로는 분노에 찬 아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병든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아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복잡한 사랑이 있을까?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방금 병원에서 무엇을 듣고 왔는지 모르는 척 차갑게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서류 정리는 끝났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요. 그이는 나의 차가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의 눈빛은 고통과 안도감이 뒤섞여 복잡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숨겨진 감정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은 온몸의 세포가 거부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전처럼 미워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날 밤 억지로 잠을 청하다가 문득 깨어나 서재문 앞에 섰습니다. 그이가 매일 밤 무언가를 정리했던 그 서재. 나는 그 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려 했던 그 마음,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의 그 마지막 존엄을 이 아내가 끝까지 지켜줄게요. 나는 그이가 찢어버렸던 부부 사진 조각들이 쓰레기통 속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내 손으로 다시 봉합할 수 없는 기억처럼 그이의 병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가족사의 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잔인한 진실을 등에 지고 그이의 거짓 이혼 연극에 동참해야 하는 새로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기에 더 슬프고 진실을 감추기에 더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이가 원하는 대로 겉으로는 냉랭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이가 짐이 되기 싫어 도망치려는 그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모르는 척 이혼을 종용하는 아내의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내 안의 슬픔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가슴속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칠순 노부부가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처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수연이도 우리의 양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이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라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기를, 혹은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눈을 바라봐 주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서류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합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내용, 위자료 지급 방식 등 귀에 들어오지 않는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오가는 동안 그이는 갑자기 손을 들어 변호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이 여자에게 위자료를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불안정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와 준영이
수연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평생 살았던 여자에게 뭘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와서 뭘 해준 게 있다고 당신은 도대체 이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내가 그동안 상상했던 모든 배신감과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이 그의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나의 50년 세월을 완전히 부정하고 나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준영이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잖아요, 엄마.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준영이의 손을 뿌리치고는 나를 향해 여전히 낯선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서류를 앞에 두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비참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기 싫다고 했던 그이의 절규가 결국 나를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때 며느리 수연이가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향해 간절하고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에 같이 가요. 수연이는 나를 부축하여 회의실을 빠져나왔고 복도 끝 화장실 앞에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그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영아, 나 요새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다. 요양시설에 나 혼자 들어갈 생각이다. 박정희 씨가 나 때문에 이 늙은 나이에 간병인 옷을 입는 꼴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내가 이혼을 해야 그녀가 법적으로 나한테 묶이지 않을 수 있다. 박정희 씨에게 짐이 되기 전에 제발 나를 잊어달라고 해라. 그 녹음은 며칠 전 그이가 혼자 아들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짐작하여 나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녹음 속의 그이는 지금 회의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던 그 잔인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래,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이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병이 우리의 50년 기억을 잠시 훔쳐간 것뿐입니다. 그이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혼이라는 마지막 방패 뒤에서 홀로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내가 원했던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뼈아픈 존엄과 희생의 형태였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끄고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연아,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고맙다. 나는 젖은 눈가를 닫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지독한 이혼 연극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이가 나를 위해 찢어버리려 했던 우리의 50년 세월을 내가 다시 이어 붙여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복도에서 눈물을 닦고 회의실 문고리를 잡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절망은 이미 사라졌고 오직 남편 민호의 존엄을 지켜줘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만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잔인한 순간은 내가 짊어져야 할 그의 고통의 몫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정적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고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연하게 내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잠시 서명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한때는 나를 지탱해 주었던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나는 그이가 내게 했던 잔인한 말들을 모두 잊고 그이가 나에게 보내려 했던 마지막 존엄에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호 씨, 당신이 왜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잊기 전에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당신의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내 말에 그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그의 눈빛 속에서 아주 잠깐이나마 맑은 정신이 돌아온 듯한 슬픔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했지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모든 것을 끊어내려 했고요. 하지만 김민호 씨, 나는 당신의 아내 박정희입니다. 이 나이 70이 넘어 당신의 병과 당신의 기억까지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내 남은 삶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온 가족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저는 김민호 씨의 병을 알고 기꺼이 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아내입니다. 당신의 잊혀질 기억을 내가 모두 기억할게요. 이혼은 내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수연이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준영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준영이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돌아왔습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바로 그이가 자물쇠를 채워 숨겨두었던 서랍이었습니다. 준영이는 힘으로 그 자물쇠를 부쉈고 그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찢어졌던 오래된 부부 사진이 테이프로 엉성하게 붙어 있었고 그 뒷면에는 낡은 펜으로 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준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그이가 기억을 잃기 전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아내에게 남기려 했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행복했던 기억을 너에게 영원히 남겨주고 싶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어 간병인처럼 나를 돌보게 하는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이혼은 나의 가장 뼈아픈 사랑의 방식이었다. 내가 너를 모른 척하더라도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아다오. 너의 헌신적인 삶에 감사했다. 부디 너의 남은 삶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다오. 편지를 읽는 준영이도 듣고 있던 나도 곁에 수연이도 오열했습니다. 그이가 찢어버렸던 것은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그가 병들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내에게 짐이 아닌 사랑했던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그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내 눈물을 보더니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그가 내게 줄 수 있었던 가장 깊은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은 나의 삶이었고, 당신의 기억은 이제 나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은 미안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부부로 함께 할 거예요. 이혼 서류 대신 나는 그이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가족 모두가 우리를 둘러싸고 울고 웃었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주려고 했던 마지막 선물은 자유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혼 서류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 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슬픔과 사랑 그리고 불안이라는 세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그 일을 앗아갈 치매라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머물렀습니다. 그이는 자신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 그리고 그 모든 잔인한 거짓말들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이가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던 그날의 충격과 고통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야말로 내가 그이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기로 결심한 이유였으니까요. 나는 이제 공식적인 간병인이자 그의 기억 보관소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텃밭에 앉아 예전에 키우던 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었고 때로는 진심으로 웃기도 때로는 낯설어하며 눈을 깜빡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는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의 기억이 아닌 내가 그를 위해 선택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수연이도 우리의 곁을 굳건히 지켜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치매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찾아 나에게 건네주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그이의 손을 잡고 젊은 시절의 노래를 함께 불러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대신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감당하려 하는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느꼈던 외로움과 고독은 이제 이들의 따뜻한 연대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무서우리만치 빠르게 그 일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도 언제 밥을 줬냐며 화를 내기도 했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나는 그이가 내게 주려고 했던 마지막 사랑, 존엄을 떠올리며 인내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모습 속에서도 나는 그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오후 우리는 가족 모두 함께 바닷가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앉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었고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던 거 기억나요? 강신이 그때 내 손 잡으려다 미끄러져서 바닷물에 빠졌었잖아요. 나 그때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났었는데. 그는 나의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 무언가 떠오른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내 목소리 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그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그이가 찢어버리려 했던 우리의 50년 세월은 그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이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억을 품고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이의 어깨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마침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차 사라져간다는 쓸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이 노년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이가 나를 위해 준비했던 이혼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이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는 그의 손을 더욱 힘껏 잡았습니다. 당신의 잊혀진 기억은 내가 모두 기억할게요. 이것이 70대 부부의 가장 존엄하고도 쓸쓸하지만 따뜻한 마지막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